자, 돌아오는 28일이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지 한 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 달 평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쇄신과 통합이라는 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뭐 이뤄냈다고 보십니까? 한 달 동안? 일단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쇄신과 통합 문제도 있었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어닥친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또 위험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위험들 또 숙제들이 눈앞에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통합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당대회 직전까지 당 내에서는 뭐 친명이니 반명이니 뭐 비명이니 이런 식으로 계파 갈등들이 정말 심해 보였고요. 그리고 많은 좀 독설 어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했던 일성들이 그 당시 같이 경쟁을 했던 뭐 강우식 당시 후보라든지 뭐 박영진 후보를 찾아가서 함께 만찬을 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통합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일단 당 내부에서는 계파 갈등이라든지 뭐 이른바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싸움들은 지금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통합에 첫 물꼬는 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혁신의 과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당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법 리스크들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민생을 해결하는 강한 야당의 민생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과제를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내의 다양한 인사들과도 만나고 점점 보폭을 넓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해찬 상임 고문이랑도 만났네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생 우선 민주당 화이팅! 저희 선배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상임 고문님들의 정말 큰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집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재집권할 수 있도록 상임 고문님들의 조언 또 고언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참 국민들에게 크게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전 당력을 다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화에서 재집권이라는 표현이 귀에 들어오던데 강한 야당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지만 이제 뭐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사법 리스크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뭐 장남도 얽혀 있고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표 취임 이후 한 달의 평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과 된 후가 얼마나 많이 상승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효과가 있느냐 이걸 좀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발표된 이 민주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전과 후가 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른바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 당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시적인,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이준석 신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출연한다라면 저는 시점상으로는 이제 총선 전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보수가 분열한다라면 야권도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야당은 169석이 똘똘 뭉쳐 있는데 겨우 110석 되는 국민의힘이 두 조각 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만약에 보수가 그 두 정당으로 쪼개진다라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한다라면 끝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비명이 딴 살림을 차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한 달은 뭐 크게 당을 통합했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명 인사들을 아울러서 공천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크게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정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정계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사법 리스크 뭐 불씨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활활 타오를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다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소환 통보 받았지만은 소환 뭐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기다가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이고 법카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배우자 조사 받고 있고 또 장남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인카드를 받아서 몰래 사용했고 그게 한 3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측근이 만약에 진짜 구속이 된다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이게 정말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위원님? 적어도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에 약한 고리가 이화영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응천 의원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쌍방울 관련된 문제가 있고 이제 아태협이라고 그 대북 뭐 교류 관련된 그 단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천화동인 문제가 있는데 쌍방울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그 평화부지사로 일할 때 그래 킨텍스 사장으로 일할 때 계속 그 법인카드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SUV 그다음에 뭐 일본 차량 이렇게 또 개인적인 차량도 계속 쓰게 했어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쌍방울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그게 단순히 이화영 부지사만 보고한 건지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까지 보고했던 건지 그 문제가 있고 아태협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태협이라는 곳이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필리핀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그 행사비에 상당한 비용이 쌍방울로부터 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태협이 쓴 돈이 30억이 넘는데 28억 정도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도 이제 관련된 의혹으로 그렇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그 부지사의 최측근 중인 한 명이 그 대장동 개발 사업한 화천대유의 1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가지 측면의 의혹이 소명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면은 이 대표로서는 굉장히 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27일이면은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소장님.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문제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만약 연관시키려고 한다면 그 돈 받은 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화영 전 의원이에요. 17대 국회의원을 했고 정치인입니다. 지금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1억 원 정도의 어떤 뭐 법인카드 썼다, 뭐 얼마를 했다 이건데 이거를 뭐 지금 이 대표에게 줬다는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뭔가를 이제 기소를 당하고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지이고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검찰이 굉장히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이 혐의가 거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선거법 관련된 것만 기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기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빨리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끌려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정책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이 정도면 검찰이 빨리 이거를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이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소를 하든 재판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의구심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해야 되는 것도 검찰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뭐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뭐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법률위원회, 뭐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차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저희 뉴스웨이 같이 함께해 주시면 그 흐름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뉴스웨이 라이브죠. 저 말을 잘못했군요. 자, 요즘 근데 이재명 대표 이 대목에서 좀 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SNS 활동을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식 발언보다도 더욱 공을 들이는 게 SNS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과 SNS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당 위원장이라 하면 뭐 당 대표랑 만날 수도 있으니 만나서 대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SNS로 당내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요,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SNS의 소통 강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SNS에만 국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본질 자체는 국민 그리고 당원 그리고 민심과 소통을 하겠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정치인들과 접근하기가 쉬운 소통 수단이 SNS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당대표를 직접 만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능은 하겠지만 늘상적으로 가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약속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SNS나 뭐 전화라든지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한다고 한다면 네. 당대표가 아니라 더 높은 부분에 있는 지도부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부 그리고 당대표가 그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얘기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SNS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강조함과 동시에 본인이 몸소 실천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좀 시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대표 SNS에 대해서 이 공천에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밝혔습니다. 함께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오시는 분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오면서 유튜브 방송 보신 분? 네.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치인은 국민과의 직접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놔야 된다. 접촉면이 얼마나 되는지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SNS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접촉면을 평가할 수 있는 게 SNS이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차장님, 당내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불만도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굉장히 좀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SNS라는 것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인데 이게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는 채널이라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그것을 메시지를 날려야 된다. 의무감에 날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SNS 툴을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해온 지가 지금 10년 넘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뭐 비교적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다른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SNS 소통보다는 어떤 대면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접촉 이런 이제 과거 오프라인 방식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을 해온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도 상당히 좀 꽤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SNS 이 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SNS라는 것은 그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되느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평가 지표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그 공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아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는 보좌진들 SNS 활동에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이번 국감 시즌에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 기승전 김건희 만들고 있다라는 이 비판, 지적들이 여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이번 국감, 뭐 민생 국감 되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김건희 국감이 된다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네요. 글쎄요, 뭐 증인만 보면 뭐 민생 국감은 어렵지 않나. 기승전 김건희,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기 위해서 뭐 건진법사, 그다음에 뭐 저 어머니인 은순 씨 쭉 이렇게 뭐 증인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또 이제 국민대 총장과 숙명여대 총장도 있어요. 아마 그 논문 그 표절 의혹 관련되겠죠. 근데 이제 그 대학 총장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지식인이고, 가급적이면 이런 정쟁에서 비껴주는 게 좋은데 굳이 이렇게 대학 총장까지 그 정쟁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김건희 여사만 겨냥한 그 국감 증인을 짜는 게 옳은 것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은 뭐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해찬 상임 고문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대선 패인으로 기득권의 카르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했는데요, 소장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석현 전 부의장이 가슴이 철렁한다, 또 무슨 말로 국민의 속을 긁을 것인가, 한동훈 때문 물음표, 당원 상처 덧날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석현 의원의 말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패배가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이 뭘 했는가요? 이 대선 국면에서.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더 역할을 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해석을 좀 달리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야당에서 그렇죠.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못 때리기 때문에 커진다는 잘못 때리는 생각을 건가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무작정 때리면 국민들은 저건 때리는 포인트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때리려고 하면 좀 더 정치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순서에서는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민주당의 상황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